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존 내쉬라는 수학자인데요. 이 존 내쉬라는 수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 분야에서 수학적인 이론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수학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수학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경제학을 잘 모르니까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경제학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이용되나 봤더니 이 존 내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존 내쉬라는 수학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학자 존 내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네임은 존 포브스 내쉬라고 나와 있고요. 192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약 80세 중반까지 살았었는데요. 이 사람의 업적은 일단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어떻게 자네가 이성과 논리적인 증명에 몸바친 수학자인 자네가 외계인이 자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외계 생명체가 자네를 차출해서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자네가? 라고 그 동료 수학자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수학자가 조현병이라고 정신분열증에 걸려요.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수학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자네 같은 똑똑한 수학자가 이렇게 됐니? 라고 했던 문장입니다. 이 사람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태어난 건 1928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인이고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대요. 그래서 내면적이고 친구들하고 말도 잘 안 해서 사회적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말도 잘 안 해서 교사들이 저 내쉬를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지적 능력을 의심하고 그래서 저 사람 잘 커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오해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10대가 지나고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10대가 되면서 수학이랑 화학이라는 과목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자기가 혼자 내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였고 이 수학적인 그 상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력을 나타내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944년 17세에 카네기 멜런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대학교의 화학 전공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수학적으로 특출나니까 수학 교수가 자네 한번 수학을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내쉬가 이때 대학에 오고 난 다음부터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 과목으로 국제경제학이라는 전공을 공부를 따로 했었대요. 그러면서 경제학에 대한 지식도 쌓고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경제학에 수학을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 그의 나이 21살 때 프린스턴 대학원에 석사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대학교를 학사라고 하고요. 대학원부터를 이제 석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수학 실력을 인정받아서 21살에 프린스턴 대학원 수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역대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학원 갈 때 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그 대학교 수학 교수님의 추천서가 딱 한 줄이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이다. 이게 추천장이었거든요. 보통 뭐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나누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수식어를 붙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였다라고 하고
그 실력으로 역대 최고의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 대학원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미국 그 고등과학의 황금기였다고 해요. 이 프린스턴 대학원에 같이 있었던 동료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그리고 폰 노이만, 그리고 수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괴델이라는 수학자. 이 당시에 당대의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들이 죄다 모여있는 곳에 이 내시도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간 석사학위를 밟고 공부를 쭉 하다가 1950년 그의 나이 23세 때 프린스턴 대학원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사에서 박사로 넘어가게 될 때 박사를 위한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비협력 게임이라는 논문 제목으로 27페이지짜리 논문을 제출을 하고 이 논문을 토대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협력 게임이라는 학위 논문이 훗날 1994년도에 이 논문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의 나이 67세 때입니다. 이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데 존 허샨이 라인하르트 젠델 함께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제학상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존 내시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더 나타낸 건 없거든요. 그럼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이 존 내시가 50년, 23살 때 학위 논문을 하나를 쓰고요. 이 논문이 언제 인정을 받았냐면 94년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그마치 40년 동안 공백기가 있거든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따로 또 큰 업적을 낸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존 내시가 그 업적을 낸 거는 거의 요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40년 이후에 이 상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논문으로도 유명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뭐냐면 1959년도에 그의 나이 32살 때 조현병을 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그래서 망상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려 오면서 4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8번 들락날락 하면서 거의 인생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이 사람이 그 조현병을 극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현병을 극복하면서 이 사람의 업적이 도드라져서 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내시라는 수학자를 얘기하면 물론 경제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인간 승리를 한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일대기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2002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러셀 크로우라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 존 내시의 삶을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 존 내시는 23살 때 논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32살 때 조현병을 얻어서 힘들게 살다가 극복하고 94년도에 67살 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도에 21살 때 프린스턴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1950년 23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수학자로요. 그랬는데 이제 1950년부터 54년도까지 이 당시에 미국 국방성 연구소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가 1950년부터 54년이면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 냉전기, 소련과 미국의 냉전기를 겪을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뛰어난 수학자로서 이 연구소에 국가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냉전기의 국가 간 게임 전략 이론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54년도에 이 존 내시라는 수학자가
동성애자로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력 때문에 54년도에 이제 이 연구소에서 나오게 돼요. 이 일정이요. 그리고 동시에 51년부터 59년까지 이 시기에 MIT에서 수학 교수로 활동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서, 수학 실력을 인정받아서 MIT 강사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정식 교수는 아니고 이제 시간 강사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53년도에 이 존 내시가 엘리너라는 이제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실제로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26살 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여자와 결혼을 하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이 무뚝뚝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 이 엘리너라는 여자는 이제 이 존 내시랑 결혼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그랬는데, 실제 막상 존 내시는 그런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존 내시가 MIT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제자랑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맞게 돼서 결국은 자기 제자,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엘리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나이 30살 때예요. 57년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1년이 흐른 58년, 31살 때 이제 결혼을 한 엘리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존 내시가 극도로 이제 불안한 증세, 조현병에 대한 발발하기 시작한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가 이제 존 내시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나 봐요. 둘째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했고요. 그리고 58년에 이 사람이 이제 필즈상 후보에 올라갔었는데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필즈상이라고 아시나요? 필즈 메달이라고 하는데 혹시 노벨상 뭐뭐 있는지 아시나요? 노벨 물리학상, 노벨 경제학상, 노벨 화학상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노벨 수학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일화도 뭐 분분한데, 노벨 수학상이 없는 이유는 노벨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유언으로, 자기 전 재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해라라고 했었을 때 자기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수학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노벨 수학상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이 상을 받을 것 같아서 노벨 수학상을 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 수학상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노벨 수학상 없어? 그럼 좋아.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권위 있는 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필즈상이에요. 그래서 필즈상은 수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걸 필즈상이라고 하는데, 노벨상은 1년에 한 번씩 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수학자들은 4년에 한 번씩 줄 거야 라고 해서 필즈상은 4년에 한 번 주고,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없는데 필즈상은 40살 미만인 수학자들에게만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장 수학으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받는 상이 필즈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958년에 이 존 내시가 필즈상 후보로 올랐었어요. 그랬는데 탈락했습니다. 근데 탈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탈락한 이유가, 이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 못 받아도 필즈상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자라고 해서 상을 못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아내가 임신해서 둘째 아이가 생긴다, 막 불안해. 그리고 필즈상 떨어졌어.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IT 공대에서 지금 이제 수학 강사였거든요. 강사였는데 58년도가 정교사 임용의 해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58년도에 조현병이 막 발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이런 일을 막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쓴 이제 글을 보면 뭔가 음모가 진행 중인 걸 안다. 혼자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렸대요. 난 도청당하고 있다. 그래서 밤새 잠 안 자고 밤새 책상에 앉아서
국제연합 EU인가요? 국제연합에 보낼 막 편지를 막 보내게 되고 막 각국 대사나 교황들 FBI에 막 편지를 보내면서 허황된 막 망상에 시달렸나 봐요. 머리가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망상에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2차 세계대전에 자기가 미국 고위 비밀 기관에 자기가 그 비밀 요원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혼자 소련에 대한 그 암호문을 막 해독하고 막 이런 일들을 혼자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250명의 수학자들이 참석한 그 강연회에 본인이 이제 그 강연 주제가로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50명 앞에서 그 리만 가설이라는 이제 그 어떤 수학 이론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청에 시달려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냥 횡설수설을 하게 된 거예요. 저명한 수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지금 날씨가 덥죠? 피아니스트도 지금 덥다고 하네요. 근데 피아니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막 횡설수설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웅성웅성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조현병에 걸리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959년에 조현병 판정을 딱 받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그 해에 정식 교수에 임용이 돼요. 임용이 됐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 종신 교수가 다시 이제 또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삶이 막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9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63년에는 이제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혼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부모님도 다 등을 돌리게 돼요. 등을 돌리게 돼서 이 존 내시는 혼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혼자 집에 나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랬는데 70년대요. 그의 나이 43세 때 아내가 그 남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존 내시를 찾아오게 돼서 그 존 내시를 이해하게 되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다 등을 돌렸는데 이 부인이 헌신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니까 존 내시가 너무 힘들어서 허황된 망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다 받아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영화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90년도에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에서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를 극복하게 돼요. 자기가 그 망상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하면서 점차 자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90년도에 정신분열증에서 서서히 회복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점차 내 사고방식의 주된 특징이었던 망상적 경향을 띤 생각을 지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다. 우선 정치에 편향된 생각을 아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란 근본적으로 가망 없는 지적 노력의 낭비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그 망상적인 사고를 거부하려고 노력을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그 죽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마침내 비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났다. 나는 약물을 쓰지 않았고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변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극복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그 조현병을 극복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94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40년 있다가 인정을 받게 돼요. 이 노벨 경제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노벨상은 어떻게 주냐면 이제 노벨상 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제학자에 대해 이제 상을 이제 누구를 상을 줄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쓴 논문이 게임 이론이에요. 비협력 게임이다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결한 이론을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게임 이론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을 상을 주자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노벨 그 상 심의위원회에서요.
그리고 나니까 그럼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지? 라고 찾아봤더니 내시였던 거예요. 존 내시였던 건데 노벨상 수상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노벨상 수상할 후보가 살아있어야 한다. 두 번째, 공동 수상은 3인을 초과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뛰어난 개인의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상이 아니라 그 해 또는 특정 업적, 발명, 발견을 치하하기 위한 상이다. 이게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누굴 줄까라고 할 때 누구가 아니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는 뭐가 될까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게임 이론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게임 이론에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존 내시가 나온 거죠. 이게 40년 전에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존 내시가 후보로 올라오고 나서 격렬한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막 토론을 막 벌였대요. 이 사람을 상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막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하게 된 이제 크게 내용을 나눠보면 첫 번째, 그 만든 게임 이론이 한때의 유행은 아닌가? 폭넓은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수단이 맞는가? 일단 게임 이론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존 내시가 만든 그 논문이 과연 경제학적으로 유용한 논문인지 아니면 단지 수학적인 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존 내시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였거든요. 수학자였는데 박사 논문으로 이걸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두 번째 고민했고요. 세 번째가 이거였어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맞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대요. 막상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데 횡설수설하진 않을까? 그러면 노벨 경제학상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 사례들도 있었으니까 이 존 내시가 그 연단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위원자 중에 한 명인 바이블이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갔대요. 내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의 업적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반신반의해서 가서 찾아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만든 이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뭐 조현병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존 내시라는 수학자를 그 만나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존 내시가 교수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 존 내시를 만났대요. 근데 존 내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 교수 클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존 내시가 이제 막 머뭇하면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교수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막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바이든이 굉장히 이렇게 속상했대요. 뭐냐면 이 수학자 경제 그 거물이 여기에도 들어갈까 못 갈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약간 조금 그 동정심이 일었나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4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시 균형이라고 해서요. 상대의 전략을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형성되는 균형을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그 범죄 사건에 연루된 A와 B 두 명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취조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경찰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자백하고 옆방의 다른 죄수도 자백하면 둘 다 5년형을 받아요. 둘 다 자백을 하면. 근데 너는 자백했는데 옆방 죄수가 부인하면 너는 풀어줄게. 너가 자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부인하면 너는 풀어주고 상대방은 20년형을 줄 거야. 반대로 너는 부인했는데 옆방 죄수가 자백을 했어. 너에 대해서 일렀어. 그러면 옆방 죄수는 풀어주고
대신 너는 20년형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둘 다 만약에 부인하면 둘 다 1년형을 받게 돼.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런 거거든요. 죄수 A가 내가 만약에 자백을 하고 상대방도 자백을 하면 각각 5년형을 받아요. 근데 내가 자백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부인하면 저는 0년을 받고 상대방이 20년을 받아요. 제가 만약에 부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저는 20년형을 받아요.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부인하고 상대방도 부인하면 1년형, 1년형을 받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상대방이 어떤 경우를 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막 고민하다 보면 결론은 둘 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더라 라고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고요. 그거에 대한 이론이 내시 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3인의 결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노벨 이 내시 경제 이런 게임 이론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시면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강의에서는 그냥 이 존 내시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주먹 낼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하면 가진 생각들이 다 들죠. 주먹을 낸다라고 저 사람이 생각을 하면 나는 보자기를 내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럴 때 생각하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끝으로 이 사람이 결국은 2015년에 88세의 나이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후대에 이제 조현병을 극복하면서 인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막 추앙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이제 수학상 아벨상까지도 수상하게 되는데 노벨상 수상하고 결국 이제 부인하고 같이 택시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88세에 죽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죠. 근데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 사람을 정신 승리자라고 해서 많이 인정하더라고요.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학자에서도 마찬가지고. 끝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감이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따가지고 왔는데 노벨상 경제학상 받았을 때 Thank you. I always believed in numbers.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수를 믿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샹샹 이렇게 쭉 노벨상 수상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있고 마지막에 저는 이게 딱 제가 아는 영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딱 와닿았어요. You are the reason I am. You are my reason.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Thank you, 고맙다.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언제나 수를 믿어왔습니다.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정식과 논리를 말이죠. 하지만 평생 그걸 연구했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입니까? 누가 이성을 결정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와 비현실 세계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전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말입니다. 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자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